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KBS 열린 토론 매주 월요일 여야를 대변하는 네 분과 함께하는 여의도 내변인들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해 야 6당의 주도로 이른바 내란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내란 특검법에는 비상계엄과 관련해 대북 확성기 가동 및 전단 살포 등을 통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외환 행위 진상규명도 추가됐는데요. 이를 두고 안보 논쟁으로까지 번지며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오늘 여의도 내변인들에서는 내란 특검법에 대해 들여다보고 이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상황도 전망해 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네 명의 대변인들이 함께하는 정치 현안 토크. 여의도 내변인들. 여야를 대변하는 4명의 입 여의도 내변인들 함께할 네 분의 논객 소개합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부산 친구갑 정성국입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광재입니다.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조기현입니다.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줄 수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의원님께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가장 지금 여야 간에 크게 공방을 벌이고 있는 사안이 바로 내란 특검법입니다. 오늘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민주당을 포함해 야의 6당 쟁점 요소를 수정했다. 또 이제 재발의했다. 이런 입장인데 이전과 이 가장 크게 지난번 건 이제 부결 폐기 처리됐습니다. 네. 가장 크게 달라진 내용은 뭡니까? 최의결 때 제가 간표위원이었는데 딱 2표로 198명의 국회의원이 찬성을 했습니다. 네. 근데도 2표가 부족해서 또 폐기가 됐는데 아시는 것처럼 상당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그 국민의힘 쪽에서 지금까지 요구해왔던 내용이 다 수용이 됐습니다. 이번엔 수사 인력이나 기간도 줄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제3자 특검에 대한 제3자 추천해달라는 게 국민의힘의 요구 아니었습니까? 거기서 제3자 추천으로 바꿨고요. 그다음에 야당의 비토권, 그동안 있었던 비토권도 없앴습니다. 네. 없애고 그다음에 이제 언론 브리핑 같은 경우도 이제 군사 기밀이랄지 이런 걸 하지 않도록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이 법사위 전체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갔어요. 저는 국회가 지금 총 7개 당이 있습니다. 원내 6개 당이 내란 특검이 필요하고 김건희 특검도 필요하고 다 해옵니다. 오로지 국민의힘 의원들만 반대를 합니다. 정말 저번에는 한 100명 딱 남짓한 분들만 또 반대를 해서 그 다른 것도 아니고 내란 특검이 가동되지 않게 했거든요. 네.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무슨 법안에도 없는 외환죄를 문제 삼는데 예. 오늘 오늘 통과된 것 중에 아마 이건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수사 대상 사건 중에 북한 공격 유도를 통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유도하거나 야기한 혐의에 대해 수사를 하는데요. 이번에 전체회에서 추가됐습니다. 단서 조항이 아주 중요한 건데 이거를 보고도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할 수 있을까 싶어요. 비상계엄에 관련하여 그러니까 무슨 뭐 김정은을 위한 것이냐 이런 네. 프레임으로 바꿔서 또 우리 국민들 속이고 가짜 뉴스 만들고 하는지 전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법안을 만든 것이 이제 민주당이 주도를 했기 때문에 민주당 쪽에
이 관련 사항들을 먼저 짚어보고 국민의힘 두 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권이 후보자 재추천을 이제 납득되지 않으면 계속 또 요구할 수 있는 비토건은 삭제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수사 범위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북 확성기 가동 등을 통해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던 이 외환 행위가 추가되면서 상당히 쟁점이 되고 있는데 조 부위원장께 여쭤보면 이 부분이 분명히 들어가야 되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이번에 비상계엄 내란 수사 과정에서 관련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비상계엄이 2024년 3월경부터 준비됐다고 하고 관련돼서 NLL 북한 도발 유도 김여영 장관 관련된 내용도 나오고 있고요. 무인기를 평양에 보낸 것 그리고 그 이후에 회수되도 보관하는 창고에 불이 난다거나 이런 것들 또 서해 북방 한계선 백령도 부근에서 전례 없는 포사격 훈련 이런 게 일관되게 일련의 어떤 하나의 목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관련된 제보와 정보가 있었던 겁니다. 이게 통상적인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한 대응 정도를 넘어서서 비상계엄과의 관련성이 있다는 여러 가지 제보와 사실관계들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외환 관련된 혐의로 특검의 수사범위에 포함돼야 되죠. 특히 내란죄 관련해서는 국회 기능마비라든가 선관위 기능마비, 주요 정치인, 법조인에 대한 체포 등 범죄 사실은 이미 김현 전 장관에 대한 공소장 등에서 구체적으로 다 확인이 되고 있는데 예. 외환 관련돼서는 아직 수사는 안 됐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특히 만약에 북한을 자극하거나 도발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했다는 의혹들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들에서 단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남북이 대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권력대가 또 들어서서 북한을 이용해서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는 이런 의도를 언젠가 또 시도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수사돼야 된다고요. 네. 이런 과거 선례가 없으면 모르겠지만 과거 국민의힘 전신 이 정권에서 북풍 유도설 같이 북한과의 관계를 이런 식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 사례 또한 단순히 북한에 대한 통상적인 어떤 대응이 아닌 비상계엄의 관련성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수사돼야 된다는 겁니다. 조 부위원장께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설명을 듣고 보면 외환죄라는 명칭이 맞는 것 같은데 오늘 이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검법에 외환 유치죄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 있냐. 비상계엄과 관련해 북한의 공격 유도 등을 통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유도하거나 야기하려고 한 혐의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그럼 외환죄가 조 부위원장 보시기에는 들어간 겁니까? 아닌 겁니까? 그럼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요. 네. 외환 관련된 혐의 내용이 파랑에 들어가 있는 게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해외 분쟁 지역의 파병, 대북 확성기, 대북 전단 살포, 대폭 확대, 무인기 평양 침투 등 해가지고 관련된 내용이 외환 혐의 사실들이죠. 그런데 예. 앞에 이제 내란 관련된 내용들도 내란죄 1, 2, 3, 4 이게 아니라 내란 혐의 중에 국회의 계엄군 침탈, 선관위 침탈, 뭐 요인 체포 이런 내란과 관련된 구체적 혐의 사실들이 1항부터 8항까지가 쭉 나열돼 있는 겁니다. 그중에 9항이 하나 포함된 거고 이걸 외환죄 또 외환 유치죄라고 해서 성립 자체가 안 되는 거를 무리하게 지금 넣었다고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데 외환 유치죄라고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앞에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외환 관련된 혐의 사실을 수사해야 된다는 거고요. 네. 외환죄, 형법상 외환죄는 외환 유치죄, 진짜 그 적국과 통모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외환 유치죄가 있지만 99조의 일반 이적죄라고 해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도 처벌하는 외환죄도 있습니다. 수사를 해서 실제 통모까지 있었다고 하면 외환 유치죄 처벌이 가능할 거고 그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북한을 도발을 유도하기 위한 행위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건 일반 이적죄에 해당될 수 있죠. 이 네. 부분은 외환 혐의 안으로 다 포괄되어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정 의원님 일단 예. 민주당에서는 외란죄가 아니다. 외환 혐의가 있는지를 예. 좀 들여다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해외 분쟁 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북의 오물 풍선 원점 타격, 무인기 평양 침투, NLL 북한 공격 유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여기 보면서
뭐 예를 들어서 NLL 북한 공격 유도 이런 표현들은 유도란 말이 들어가니까 예. 뭐 지금 국민들이 듣기에는 실제로 이게 있었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근데 이거 유도했다는 증거도 없잖아요. 없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 나오는 대북 확성기 가동이라든지 또는 무인기 평양침 둘이 무인기가 이렇게 북한도 우리한테 보내고 있는 것처럼 그런 네. 활동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가 대북 그 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좀 있었던 일들이잖아요. 근데 이 일들이 지금 대통령의 그 어떤 비상계엄 사태 시기에 특별히 뭔가 이게 많이 강화되고 뭔가 많이 확대되고 그랬다는 부분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없어요. 예.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특검법에 넣어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안 그래도 지금 특검법이 지금 저희 국민의힘이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민주당은 더 이제 요구하는 것들이 좀 많아졌습니다. 나중에 우리 한민수 대변인님 말씀은 그 비토권도 이제 다 없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수용했다지만 제가 아닌 거를 좀 조목조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이런 지금 특검법이라는 거는 결국은 공수처나 경찰이 지금 밝힐 수 있는 주체가 아니라는 부분에서 오히려 네. 특검이 더 현실성 있고 실효적이고 맞다는 쪽에서의 지금 특검 추진도 되는 명분이 있는데 여기에 혐의가 있다는 의심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외환죄를 추가해버리면 외환 혐의 자체를 추가해서 특검을 해버리면 이거는 국민의힘과 협의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실제로 특검 안에 들어가야 될 사항이라고 보진 않는다. 그래서 예. 저는 여기서 그냥 우리 말하는 지금 우리가 특검에서 정말 필요한 부분들만 특검하는 게 맞지. 이런 논쟁이 많이 되고 이거 가지고 또 얼마나 시끄럽고 또 많은 논쟁이 있고 또 줄다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 저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관식 대변인. 예. 말씀드릴까요? 그 외환죄라는 거 이제 법조항을 보면 네. 헌법상 외국과의 관계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근데 예. 권성동 원내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 북한과의 관계를 외환죄로 수사한다는 거 그건 김정은의 이 적대적인 두 국가론에 동조하는 것 아니냐. 첫 번째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통모를 했다고 하는데 사전 모의를 북한과 해서 계엄까지 이루어졌다는 연관관계를 도저히 찾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그 외환죄에 포함시키는 대상들이 정상적인 국가안보 정책에 대해서도 이것을 계엄과 연결시켜서 수사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것은 뭐 우리 당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외환죄를 포함시키는 것이 우리 국가 안보에 대한 심대한 그 위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당이 반대하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북한군 병사 2명 생포된 거 아마 보셨을 겁니다. 예. 2005년생, 1999년생. 사실 제 아들이 2005년생이에요. 이렇게 북한군 병사가 해외에 파병돼 갖고 정말로 거의 총알바지 수준으로 전락한 상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북한에 대해서 어떤 그 비판은 못할 망정 국가 안보까지 이렇게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게 우리 당이 갖고 있는 외환죄에 대한 명확한 입장입니다. 네. 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북한의 침략을 유도해서 국내 정치적 이유로 북한의 침략을 유도한 것 자체가 외환과 관련된 혐의가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오는데 국방부는 오늘 오물 쓰레기 풍선에 대해 일각에서 제기하는 원점 타격을 통한 북한 도발 유도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강하게 일단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앞서 이제 정광식 대변인이 북한과 그러면은 공모했다라는 정황은 어디에 있느냐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우리 당이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비판 안 했다는 건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북한군이 러시아 파병했을 때도 당대표까지 모두 비판했고 저도 대변에서 논평을 냈었고 북한이 미사일만 쏴도 어떨 때 보면 우리가 국민의힘보다 먼저 논평을 내서 발표합니다. 공격합니다. 비판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민주당을 뭐 무슨 북한에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나 많은 가짜뉴스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이 국방부의 주장이 어떤 입증을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아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국방이 제가 하나만 예를 들어 국방위 현안 질의 같은 경우도
군이 해명을 잘 안 해요. 그럼 네. 예전 같은 국방위원들은 뭐 정연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군사 기밀을 취급할 수 있습니다. 국방위원과 보좌진들은. 그럼 예전 같은 경우는 민감한 사안이 있으면 그분들에게만이라도 이렇게 공개를 합니다. 근데 하자고 해도 이것도 안 해요. 지금 현재 군이. 그래서 말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실증적으로 정말 국방위를 통해서든지 설명을 충분히 한다면 여야 같이 설명하면 그걸 왜 이해를 못 하겠습니까? 또 하나는 지금 야 6당이 이렇게 특검을 통해서 밝히자고 한 거는 지금 수많은 수사와 어떤 보도를 통해서 너무 많은 증언들이 나왔어요. 네. NLL만 해도 우리 정현님도 알 겁니다. 노상원 씨라고 알잖아요. 전 정보사령관. 그 수첩에 보면은 NLL에서 북 공격 유도 이거를 수첩에 기록이 확보됐다고 또 언론이 보도를 합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 무인기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는 군 내부의 폭로가 나왔다. 이런 수많은 보도들이 나와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오물풍선 원점 타격 검토는 당연하다. 네. 이런 식의 쭉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정권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그거는 대통령과 그 집권 세력 또 정치권 전체가 제일의 우선순위로 둬야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진짜 이런 짙은 혐의들 이런 정황들이 다 나왔는데 이걸 밝히지 않으면 글쎄요. 전 이거야말로 특검이 밝혀서 어느 정부가 오더라도 이런 일은 절대 일어서서는 안 된다. 역대 총풍 사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적어도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상대로 본인들의 사적 이득을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그걸 위해서 수많은 어떤 행위들을 해왔다. 이런 거는 밝혀져야죠. 네. 밝혀져서 지금 군이 주장하는 대로 정말 이건 전혀 관계가 없다 하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밝히지 않고 가는 거는 이번에 뭐 안 밝힌다고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언젠가는 밝혀집니다. 조기현 부위원장 갔다가 정광재 대변인으로 가겠습니다. 조 부위원장께 일단 내란 특검 법안이 이제 통과돼야 실제 이것을 이제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건데 한 두 가지가 걸림돌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3자 추천을 누가 하느냐. 그래서 대법원장이 하기로 하면서 이 부분도 이제 수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 또 하나가 이제 그러면 대법원장 추천 단계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 민주당이나 야권이 다시 해달라, 다시 추천해달라 할 수 있는 비토권도 삭제됐습니다. 그런데 외환죄가 들어가면서 지금 또 공방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설사 논란이 되더라도 민주당은 계속 가져간다는 입장입니까? 혹여라도 외환죄 부분을 뺄 가능성도 있습니까? 글쎄요. 이걸 빼면 내란과 외환죄는 이번 12.3 이 비상계엄 내란죄 본질적 사건들입니다. 다 연관돼 있고요. 뺀다는 것은 이 사건을 축소하는 자고 주장하는 거에 동조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특히 외환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안보 현실에서 만약 북한과의 어떤 도발을 유도하려 했던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묻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심각성과 위험성 이게 전쟁으로도 이어질 위험성도 굉장히 컸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네. 민주당은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보이는 태도는 마치 협의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면 내란 특검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킬 것 같이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그런 의사가 전혀 없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주장했던 유연적 요인들 싹 걷어냈습니다. 국민의힘이 자체안을 갖고 온다고 해도 이만큼 문제없는 법안을 만들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정리가 됐고 그 주장이 다 받아들여진 거 아닙니까? 추천권, 비토권, 브리핑에서의 어떤 이 피의 사실 공표라든가 외환죄가 들어가면서 안보상의 어떤 문제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예. 수사 기간도 단축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내란죄와 외환죄를 완벽하게 수사하기 위해서 또 수사권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특검에 조속한 출범이 출발한다는 요구 때문에 사실은 위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대폭 다 양보해서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외환죄를 들고 나와서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체안을 오늘까지 내지도 못하고 결론도 못 냈다고 합니다. 낼 수 있을까요? 안 내리려고 하는 거지 이게 받아들일 수 없는 조항이 아직도 남아있거나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여기에 이 협의에 응하거나 찬성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수정을 한다고 해도 내란의 어떤 본질적 수사 범위 포함되어 있고 외환죄 일부를 수정한다고 해도 국민의힘이 특검을
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요구에 언제까지 응해야 됩니까? 예. 정 대변인요? 예. 일단 내란 외환에 의한 특검법이 이 수사 범위가 굉장히 막대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검찰이라는 조직을 행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내란 외환 특검법이 만약에 통과되면 정말 민주당에 의한 새로운 검찰 조직이 생긴다 싶을 정도로 수사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이렇게 되면 군 보안 시설에 대한 이 보안도 배제하는 그런 특검이 될 수도 있고 또 수사 과정에서 언론 브리핑할 수 있다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이 보안 시설과 관련해서 특히 이 국방 정보 관련한 것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함께 포함시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당이 동의하기 어렵다는 거고 자체 특검법과 관련해서 제가 오기 전에 한번 뭐 지도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지금으로서는 뭐 하루 이틀 정도 더 의견들을 좀 모아봐야겠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뭐 명확한 방침을 세우지는 않았지만 자체 특검법이 필요하다는 식의 목소리는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얘기하는 특검법은 우리가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좀 받아들이고 우리가 예정하고 있는 자체 특검법안에 대해서 함께 논의해보자 이런 정도의 얘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 의원님께 짧게 하나만 여쭤보고 정성호 의원으로 갈 텐데요. 적어도 상당 기간 동안 우리 군이 도발 유도적 작업을 해왔다면 그것을 미국 정보적으로 또 미국의 정보기관이나 또 미군이 몰랐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여야의 정보에 의해서 비공개 수준으로 해서 미국 쪽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여러 방법들을 찾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엄 지난해 12월에 비상계엄 사태 때 보면은 미국의 하원 의원의 인터뷰들이 많이 보도가 된 것도 기억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언론 보도를 통하면은 그 첩보 위성들이 원래 북한을 감시해야 될 미국의 첩보 그 비행기들이지 않습니까? 아주 고밀도까지 다 볼 수 있는 남한 쪽으로 계속 찍고 있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군이 어떻게 움직이냐 저는 미국에서 상당한 정보가 있을 것으로 봐요. 예. 그런 부분들은 이제 질문을 하시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야가 비공개로도 검증할 수 있는 건데 지금 국힘은 전혀 어떤 걸 내놓지 않습니다. 네. 응하지도 않고 저는 본인들 입장에서는 집권당이라면서 이런 내란 사태를 조기에 진압하고 종결시킬 저는 의지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지금도 얘기하시지만 한번 보십시오.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수사 인력이 155명으로 205명에서 50명 이상 줄였습니다. 준비기간 포함해서 수사 기간도 150일로 줄였어요. 이런 걸 다 줄여가지고 엄격하게 하고 있는데 이게 민주당이 뭘 마음대로 다 한다는 겁니까? 네. 저게야말로 프레임으로 가지고 정쟁화 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여쭤보려고 합니다. 오늘 국민의힘이 의총을 열고 내란 특검법에 대응하는 이름을 이제 계엄 특검법으로 정했는데 여기에 그러면 정 의원님 어떤 내용이 들어간다라는 겁니까? 그 오늘 저희 의총에서 논의가 됐고 우리 당의 안도 제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예. 했는데 아까 우리 한민수 의원님께서 그 국민의힘에서 뭐 의지가 없다고 좀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오늘 만들어진 안을 보면요 나름은 합리적으로 좀 만들었다고 저는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나요? 일단은 민주당의 거와 좀 비교를 해드리면요 저희가 지금 반대하는 것들을 몇 가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는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수사 대상에 넣었거든요. 지금 내란 선전선동 때문에 지금 서로 고발전 일어나고 난리지 않습니까? 내란을 선전선동했다는 기준은 상당히 좀 쉽지가 않잖아요. 지금 우리 뭐 고발이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들어가는 부분들은 이 수사의 범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 108명 다 걸릴 것 같은데요.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외환유치죄나 외환죄나 이런 부분들도 아까 뭐 그런 말씀을 하셨죠. 물론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그 노상원 우리 그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수첩에 그 뭐 NLL 그 북유도 이런 거 노트했다는 거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회의를 하고 이러다 보면은 이게 회의 내용을 적는 경우도 있지만 자기의 생각을 적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이런 방법이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해서 내가 한번 생각해 보다 적어보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노트가 막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 나온 그 자체를 그대로 이렇게 NLL 북유도 이런 것들이 실제로 실행되게 계획됐다는 건 없거든요. 그런 상황들을 가지고 외환유치죄를 외환죄 형태로 특검을 넣겠다. 이거는
정말 우리는 이 전선이 확대되는 정도가 아니고 예. 또 있습니다. 내란 외환 행위 관련 고소 고발건이에요. 내란 외환 행위 관련해서 고소 고발건 있었던 데 대해서 한 68건 정도 지금 고발이 되어 있는 상황을 가지고 또 특검을 하겠다. 그다음에 아까 그 대법원장 2명으로 비토권을 없앴다는 말씀하시는데 여기 보면은 저희들 수사기관이나 수사 인원 같은 경우도 민주당하고 저희하고 주장하는 바가 분명히 그 일리가 있어요. 아까 방금 인원은 아까 한 대변인 150명이라 말씀하셨잖아요. 네. 저희는 거기서 한 70명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 타는 게도 105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잡혀 있는 부분, 기간이나 인원도 너무 많은 부분은 우리는 이렇게 크게 이렇게 너무 확대된 부분을 좀 줄이자고 협상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란 선전 선동 혐의라든지 외환 유치제 부분들 또는 고소고발건에 대한 것들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사항들이 민주당에 내세우는 것들이 무리수가 많다. 근데 저희가 그럼 준비한 것들은 오늘 그 이제 국민의힘이 가져온 안을 보시고 예. 그 민주당과 비교하면서 그 중간을 한번 가보자는 거죠. 예. 협상할 여지가 있습니까? 그 안을 가지고 실제로 네. 원내에서 가지고 와서 논의할 게 있으면 저희들은 논의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같이 일전에 나온 것처럼 뭐 지금은 안 들어간 것 같은데 계엄 6시간만 하자 이런 보도들이 나온 걸 봤어요. 그런 것들은 말 그대로 시간을 끌기 위한 거, 협상을 진짜 협상을 해서 여야가 합의된 안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리고요. 노상훈 전 정보사령관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 의원님 말씀대로 그냥 동네 아저씨가 자기들끼리 모여 있다가 수첩에다가 NLL 북한 공격 유도 이건 아무 문제가 안 되지요. 그냥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노상훈 전 정보사령관은 누구나 알듯이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이 노 장관 지시를 다 따르라. 영관급 장교들한테 전화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번 비상계엄에서 실무 어떤 기획자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밝혀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정말로 그랬는지 자기 혼자 생각을 적었는지 이걸 안 밝히고 어떤 걸 따질 수가 있겠습니까? 예.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저는 깜짝 놀랄 만한 들어오기 전에 뉴스를 봤습니다. 그 국힘 의원총회에서 모 의원이 비상계엄이 위법이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민주당 공격들을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성토를 한 것 같은데 예. 그럼 딱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왜 잡으려고 했습니까? 정말 여당 대표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 대표는 왜 잡으려고 했어요? 정리해 주시고요. 네. 아니 이건 물을 수밖에 네, 없어요. 네, 네. 제일 중요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씨가 결국은 사적 이익을 위해서 영구 집권을 위해서 이 말도 안 되는 유연적인 비상계엄을 한 겁니다. 내란 행위, 내란 사태를 일으킨 예. 거예요. 자, 요게 오늘 주제는 아니어서 아주 짧게 대답을 해 주시죠. 이거는 제가 네. 이렇게 잘 발언권을 받는 경우가 잘 없는데 네. 예. 그 오늘 의총에 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거의 다 있다가 뭐 그 나중에 이제 제가 일찍 좀 나왔는데 그 오늘 발언 중에 그런 이제 극단적인 발언은 거의 없었고요. 전부 다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는 거는 모두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네.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보도가 잘못된 108명 중에서 그 뭐 한두 분이 그렇게 그러니까 던지는 그 이야기가 그렇죠. 한두 분이 그런 말 했다 하니 저는 제가 듣지는 않았는데 저는 뭐 저도 그래서 그 부분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그런 뭐 여러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받아주시면 좋겠어요. 네, 체포영장 집행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관련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기현 부위원장께 여쭙습니다. 최근에 이제 경호처장은 전 경호처장이 됐죠. 박정준 전 경호처장이 사직서를 냈고 경호처 관계자에 대한 출석 요구도 있는데 이런 사항들을 보면서 대체로 지금 나오고 있는 전망은 이번 주에 이 체포영장이 집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언제쯤으로 좀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까? 저도 뭐 이번 주에 할 것으로 보는데 언제인지는 모르죠. 왜냐하면 이 공수처나 경찰이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또 그 준비에 기해서 실제 집행에 나서는 경우도 여러 가지 변수를 다 고려하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일정을 예고하거나 뭐 미리 그 잡아놓고 다 알 수 있는 방식의 집행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져서 뭐 저는 가능성이라고 하면 오늘 뭐 집행한다는 얘기도 나왔고 또 수요일 날 집행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뭐 이번 주 중에 할 것 같은데 그걸 시점을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공수처나 경찰은 어떠한 변수나 돌발 상황에도 불구하고 충돌을 최소화하고 집행을 완료한다는 목표하에 1, 2, 3차 저지선을 무력화시키고 실제 체포까지 가는 완벽한 전략을 짜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시기나 상황은 그거에 맞춰갖고 적정한 시점이 될 텐데 네. 뭐 그거를 지금 예상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전망조차 하지 않는 이유가 좀 더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 일정조차 김새를 못 치게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조금 이 윤석열 대통령 쪽에 기류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정 대변인. 윤석열 대변인 측이 공수처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선임계를 지난 주말 사이에 제출하면서 탄핵 심판 이후로 체포영장 집행을 미뤄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동안에는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이렇게 해서 반발을 했었는데 이건 시기를 나중으로 미뤄달라는 것은 좀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생겼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글쎄 뭐 이 상황이 계속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대략 뭐 내일이나 내일 모레 정도면은 2차 집행에 나서지 않을까. 제가 뭐 개인적으로 추측한 건 아니고 뭐 공수처든 뭐 경찰 출입하는 기자들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그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근데 대통령 측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최근에 여튼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여론의 흐름이 2차 집행은 정말 1차 집행과는 다르게 강하게 밀어붙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짙어지니까 그런 부분들을 의식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저는 일정 부분 대통령실에서 얘기하는 것에 동감하는 거는 어쨌든 이게 물리적 충돌로 벌어지는 일은 막아야겠다라는 아주 공감대는 있을 거 아닙니까? 공수처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그 상황이 벌어졌을 때 대통령실에서 갖는 부담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보완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공수처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네. 그러니까 이제 전략 수정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그래서 나오는 건데 정 의원님. 오늘 권영세 비대위원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를 뺀 만큼 이 부분도 상당히 또 공방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끝난 뒤 진행하는 것이 부합하다. 무슨 교감이 있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헌법재판소의 일정과 또 수사의 일정을 구분하려는 일종의 전략적 판단으로 봐야 되나요? 국민의힘 우리 당에서는 이런 주장은 할 수가 있죠, 그죠? 할 수가 있고 또 대통령실이 바라는 것도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대통령실하고 우리 뭐 지도부가 교감이 있었다 이런 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이건 우리가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이미 그 공수처나 경찰이 수사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일단 지금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잖아요. 법원으로부터 2차가 발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란죄에 관련된 수사가 있었던 많은 그 군 관계자들이라는 이런 분들에 대한 수사가 많이 진행이 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갑작스럽게 대통령께서 그 입장에서 이제 수사를 지금 이제 받지 않으려고 하는 이렇게 버티는 쪽으로 가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지금 수사를 중단하고 탄핵 심판만 먼저 하자는 이 부분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별로 없죠, 그죠? 우리 쪽에서는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이게 뭐 민주당을 떠나서 우리가 이제 뭐 전반적인 이런 여론을 봤을 때도 이 수사 자체를 지금 멈추고 탄핵 심판만 해버리라 이렇게 하는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좀 낮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거는 내심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부분이지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 의원께서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말이 안 되죠. 오로지 저는 시간을 끌려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 공수처 수사는 인정 못하겠다고 하다가 변호사 선임계 된 게 뭐겠습니까? 아까 정 대변인 얘기했지만 이미 이제 뭐 2차 체포영장 이거 막을 수 없다는 판단을 하니까 그러면서 헌재 탄핵 심판 이후로 체포영장 집행을 미뤄달라. 이분이 평생 법을 집행한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맞습니까? 네. 왜 이 한 사람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뿌리채부터 망가뜨립니까? 그 국힘 지도부에서는 무슨 포승줄에 묶여가는 모욕적이고 망신을 주려? 모욕감을 느낀 건 우리 국민이고요. 전 세계로부터 망신당한 건 우리 국격입니다. 이분이 지금까지 수사를 받겠다고 했으면 3차례, 검찰까지 합치면 5차례입니다. 제발 와서 수사 받아달라고. 근데 다 불응했어요.
헌재에다가는 서류까지도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헌재가 도달한 것을 간주한다고 한 겁니다.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그 당당하게 국민들 앞에 약속한 분 맞습니까? 정말 이렇게까지 망가져야 됩니까? 왜 이분 한 사람 때문에 그 선량하고 평생을 공직자로서 자부심을 느꼈던 경호관들이 범법자가 돼야 됩니까? 그럴 자격 있어요? 네. 무슨 권한으로 그럽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평생 천만세 대한민국 대통령입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이라도 나가세요. 제발 체포영장 집행하러 들어와서 경찰과 공수처 아니 경호처와 충돌 위험 우리 국민들 우려하지 않습니까? 나가십시오. 나가서 정말 가서 조사 받으시고 그게 부적절하면은 여러 가지 무슨 체포에 대한 적부심도 있다면서요. 구속 적부심도 있고 법적으로 다투십시오. 왜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해놓고 윤석열 씨만 안 합니까? 알겠습니다. 정의진 대변인. 네, 뭐 12월 3일에 있었던 계엄에 대해서 뭐 거듭 얘기하지만 우리 당이 이게 저 위헌적이고 반헌법적이다라는 데 대해서는 공감대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뭐 탄핵 과정, 탄핵도 뭐 정상적 의결 절차를 거쳤으니까 진행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체포 영장을 체결하는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우리 당이 문제를 삼는 부분은 있잖아요. 이게 절차적 흠결이 있기 때문에 예. 재판을 받는 사람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재판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것이 당장 하루 이틀 안에 법적으로 해결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가 계속 그 확대 재정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정치적 해결점을 한번 모색해 보자. 그렇다면 그것이 수사가 결론적인 목표가 아니고 체포가 결론적인 목표가 아니고 수사가 어떻게 잘 진행될 수 있는가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접점을 찾아보자는 측면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계엄이 우리나라의 국격을 일정 뭐 훼손하는데 많은 영향을 줬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우리가 회복 탄력성을 갖느냐 이런 부분도 함께 고민해 보자는 차원에서 얘기가 진행된다고 봅니다. 네. 조경 부위원장께는 이 부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오늘 오전까지 세 번째 계속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궁금한 게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 대해서는 왜 출석하라고 했는데 출석하지 않았느냐. 합법적으로 경호처장이지만 대통령을 체포영장에 불응하고 경호하는 게 맞느냐. 이게 수사의 대부분일 것 같은데 3일째 부른다는 것은 추가적으로 어떤 조사를 한다는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원래 박종준 처장 같은 경우에는 내란 관련 혐의도 있었죠. 아마 그 혐의까지 수사를 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요. 1차 집행 과정에서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관련된 사실관계는 1, 2차 소환에서 어느 정도 다 확인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네. 이미 다 봤지 않습니까? 어떤 1차, 2차 저지선을 만들고 실제 물리력 저지를 했고 몸싸움이 있었고 그거를 지시를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박종준 처장이 했겠죠. 그 혐의 사실은 복잡하지 않고요. 이 관련성들이 실제 내란 당시에 그 12월 3일 전후에서 당시 경호처장인데 대통령의 신변에 중대한 변화가 생길 수 있는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경호처장이 몰랐을 리 없죠. 그래서 이미 안가 모임이나 이런 데 관여됐다는 의혹들이 여러 통로를 통해서 제보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관련된 수사가 좀 진행이 되고 있을 것으로 보여져서요. 아마 그 내용까지 포괄해서 이제 사전 구속영장 발부 여부까지 검토돼야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제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사실만 가지고 지금 수사하는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박 전 차장을 계속 부르는 이유가 이렇게 되면 경호처에 경호 이 방어 력 자체가 좀 상당히 무기력화된다. 그 차원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던데요. 네, 저도 뭐 그런 부분도 그 국수본에서 고려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뭐 없는 내용을 가지고 또 할 수사가 없는데 시간을 일부러 끌 것 같지는 않고, 근데 지금 2차 집행에 대비해서 국수본이나 공수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는데 심리전도 대단히 중요한 요소 아니겠습니까? 장기화될 경우에 이게 버텨낼 재간이 없고 그 사이에 추가적으로 얘기가 있겠습니다만 이 경호처 내부 갈등이 지금 밖으로 지금 표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경호처 차장에 대한 반기가 공개적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고요.
이 상황과 또 다 연계돼 있다고 봅니다. 네. KBS 열린 토론 여의도 내변인들 1부 마무리하고요. 로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여의도 내변인들 2부 이어가겠습니다. 스튜디오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부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관련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자, 오늘 또 국회에 상당한 공방이 됐던 것이 바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또 발언이었습니다. 김성훈 대통령 경호청 차장이 대테러가 직원을 동원해 간저 주변 순찰을 지시했다. 매스컴에 노출되게 순찰할 것, 실탄을 포함한 화기는 가방에 넣어 노출되지 않게 휴대할 것도 지시했다. 물론 이 내용도 있습니다만 더 크게 논란이 됐던 부분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 경호 인력들과 오찬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무기를 사용해서라도 최대한 방어하라. 뭐 이 내용이 전달됐다고 합니다. 정광재 대변인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제보가 근거가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이 부분이 사실은 또 쟁점이 됐어요. 2025년 1월 서울 한복판 그것도 대통령 관저에서 유혈 충돌 사태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예상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2차 집행이 정말로 현실화 됐을 때는 지금 여러 보도를 통해서 경호처의 동요 사실이나 이런 것들이 보도가 되고 있고 실제 저도 뭐 경호처에 있는 분들 몇 분하고 통화를 했을 때도 경호처가 2차 집행 상황이 왔을 때 어느 정도의 물리력을 쓸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근데 그런 상황이 온다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에는 본인이 이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서라도 나와서 수사에 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럴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는 그런 최악의 상황까지 가는 시나리오가 아니었기 때문에 본인이 갖고 있는 주장들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 본인을 막기 위해서 경호처 직원들의 희생이 이런 현실화 된다고 했을 때는 본인이 지도자였잖아요. 대통령이었잖아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호탕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한의원 일단 윤건영 의원 발언이 이 여야 간의 공방이 됐던 것은 바로 이제 근거 제보받았다라는 신빙성 부분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 발언을 했는지 경호처와 또 대통령실에서는 또 그런 일련의 대화가 없었다라고 또 부인을 했어요.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윤건영 의원이 지금 이제 국회 행안위 네. 우리 민주당 간사니까 여러 가지 뭐 경찰을 통해서든 이 관련된 또 일을 쭉 해왔기 때문에 어떤 제보받는 내용들이 좀 있을 걸로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측이나 경호처가 없다고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 워낙 엄중한 사항이기 때문에 밝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뭐 기자 생활을 오래 우리 정 대변인도 오래 하셨고 했는데 이 보도가 경호처 내부의 얘기들이 한 곳만 난 게 아니고 좀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매체들이 한꺼번에 보도를 했습니다. 통상 이럴 때는
아주 근거 없지는 않거든요. 저도 지금 믿고 싶지 않고 믿기지 않는 내용은 윤 대통령이 무기에 대한 그 지시를 검토했다. 네. 이거는 만약에 이게 사실이면 이건 뭐 내전을 부추기는 꼴 아닙니까? 그래서 도저히 저는 있을 수 없느니라 생각하는데 이 역시 밝혀져야죠. 밝혀지는데 저는 정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당당하게 나갈 거라고 보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사람이었으면 진작에 1차에 이거 법원이 받아온 적법한 영장 아닙니까? 그러면 1차 집행 때 지난번 1월 3일이었습니까? 그때 응했어야죠. 나가 있고 또는 최근에 언론사들이 멀리 찍었던 사진 중에 그 윤석열 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차벽 옆에서 뭔가를 지시하는 모습 정말 윤 대통령이 맞다면 그 또한 저는 정말 있을 수 없느니라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결국은 나가지 않을 건데 이럴 때일수록 경찰이 제대로 엄정하게 국수본이 공조본이 집행을 하고 그리고 경호처는 강경하게 하고 있는 몇 분은 현장에 체포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고 일선에 있는 경호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그렇게 신속하게 집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기는 윤건영 의원 발언이 상당히 또 여야 간의 공방, 쟁점이 됐습니다. 그 믿고 싶지 않고요. 그 말은 결국은 이제 영장을 집행하러 오는 경찰이나 공수처에 오는 분들하고 무기를 가지고 제압하고 방해라는 말을 직접 했다는 것은 사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안 되죠. 그죠? 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전 세계적인 토픽감이 완전히 최고의 뉴스감이 되고요. 우리 국가 신인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이 쌓아왔던 이 선진국 대열로 들어섰던 우리나라의 이 명성과 이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일이 생길 건데 예. 그것을 말씀하셨다 생각하지 않고요. 또 그걸 그런 말이 어떻게 나온지 모르겠지만 그 근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믿고 싶지 않고 또 그 경호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경호처 직원이라고 우리가 한번 마음을 한번 입장을 바꿔나 보면 굉장히 두렵겠죠. 왜 두렵냐면 지금 벌써 이제는 처장 체제로 내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처장체로 내려가 있는 상황에서 차장 체제를 말씀하시는 차장체로 내려가 있거든요. 근데 차장이 지금 강경파라고 하긴 하지만 그 밑에 있는 분들은 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네. 공무원은 어떤 생각합니까? 본인이 위법한 어떤 행동을 했을 때는 책임을 져야 되고 그 위법은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다 미쳐요.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 대통령이 만에 하나 무기를 쓰라는 말을 했다고 치더라도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정말로 그 집행하러 들어오는 그 공수처와 그 경찰에 있는 분들의 무기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자꾸 이렇게 이슈를 만들어 가지고 더 이런 극단적인 대치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근거가 확실하지 않는 이런 이야기들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윤건영 의원의 이제 그 기자들과 백브리핑이라고 하죠. 네. 그런 거 보면은 일단 장소가 또 우리 정 의원도 아시지만 국회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장, 그러니까 면책특권이 적용되는 장소가 아닙니다. 소통관이었어요. 그리고 기자들과의 백브리핑을 한 장소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구체적으로 관전의 오찬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오찬이냐. 몇 명입니까? 5, 6명입니다. 간부들 아닙니까? 구체적인 명단을 받았습니까? 다 받았습니다. 명단과 직급까지도 다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는 상당히 구체적인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전 윤 의원도 알지만 이분 또 허황된 얘기를 어디 가서 하실 만한 분도 아니고 되게 신중한 분인데 예를 들어서 이게 아니라고 하면 윤건영 의원이 상당히 정치적으로 타격을 받고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허황된다는 얘기를 하면 밝히면 안 되죠. 왜냐하면 국민들이 받을 충격이 있기 때문에 대외적인 신인도도 그렇고 하지만 이게 윤건영 의원이 밝힌 대로 만에 하나로 이게 사실이라면은 이거는 사전에 밝혀서 경고를 하고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는 게 윤건영 의원이 기자들하고 만나서 했던 일문일답 이건 면책특권이 적용되는 장소도 아닙니다. 예. 거기서 되게 구체적으로 했다는 거 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워낙 민감한 시기다 보니까 근거 또 신빙성 이야기는 또 계속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조기현 부위원장께 또 오늘 공방에 대한 이슈가 더 큰 공방일 수도 있죠.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내란 선전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단순히 퍼나르는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나 가짜 뉴스에 대한 내용으로 고발하겠다. 일단 법을 또 아시는 분이시니까요. 조 부위원장께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원래 그 형법상 내란죄 87조 규정이 있고요. 90조에는 내란 예비 음모 선동 선전죄로 따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통합진보당 사태에서 내란 선동죄 적용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전의 내용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내란 선동 선전이라는 게 내란을 실행할 목적으로 해서 관련된 이 국헌 논란의 목적으로 폭력 행위를 선동하거나 선전하는 행위, 이 자체가 이제 내란 선동 선전죄인데, 이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은 비상계엄 내란은 12월 3일로 비상계엄 국회 해제로 종료됐는데 아직 무슨 내란이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지금 대통령 관저에서 대통령이 보이는 태도를 보십시오. 실제 반국가 세력 또 주권 침탈 세력과 끝까지 싸우겠다고 하고 있고 경호처를 동원해서 물리적 저지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오늘까지의 딱 현실입니다. 그리고 지지자들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런 거에 부응해서 소위 뭐 백골단을 조직해서 국회까지 들어옵니다.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이 지금 온라인에 돌고 있는 걸 보면 실제 12월 3일로 그 내란 행위가 끝났다고 보기 어려운 위험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여전히 그런 방식으로 폭력적 방법으로라도 사법기관의 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시키고 충돌도 감내해야 된다는 내용들이 돌고 있다면 이것은 형법 90조 상의 내란 선동에 해당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용기 의원이 주장했던 내용은 엄격하게 이제 이런 여기에까지 이르는 실제 위험성을 야기하는 내란 선동 선전의 행위가 있는 경우 이걸 조직적으로 유포하거나 선전하는 행위자를 한편으로 얘기하고 관련해서 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내란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 관련된 허위 가짜 뉴스를 지금 같은 맥락에서 광범위하게 유포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내란 뭐 비상계엄 관련된 얘기를 옮기기만 하면 무슨 내란 선동 선정죄로 고발하고 처벌하겠다는 게 아니라 관련해서 이루어지는 행위 중에 실제 지금 대통령 관저에서 관련된 행위와 관련된 위험한 어떤 폭력 행위를 선동하는 거라면 내란 선전 선동으로 볼 수도 있고, 이런 구체적인 조직적인 흐름이 있다면 이것은 제보를 받아서 확인하고 필요하면 고발하겠다는 거고 실제는 광범위하게 유포되는 가짜 뉴스에 대응에 방점을 찍어서 한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전용기 의원의 발언으로 제가 읽어드린 내용은 1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전 의원이 주장한 내용입니다. 네. 정건진 대변인. 법적인 조항을 얘기하셔서 우리 법률위원회에서 낸 자료를 한번 찾아봤더니요. 내란죄는 대법원 판례상 비상계엄 해제로 종결된다. 이렇게 판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해제되었기 때문에 내란죄가 지금 형성될 수 없고 내란 선동죄도 더군다나 성립될 수 없다. 이게 법적인 조항이에요. 그리고 전용기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뭐 가짜 뉴스를 통해서 이제 카카오톡에서 유통되는 것, 그것을 전달한 사람들까지 처벌하겠다고 하는데, 일단 이 가짜 뉴스라는 것에 대한 규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민주당에 유리한 이야기를 하면 진짜 뉴스고 민주당에 반하는 뉴스를 하면 가짜 뉴스가 되는 거냐라는 의문을 우리 측에서는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사실 가짜 뉴스와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를 했었는데,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가짜 뉴스의 최대 진원지와 수혜자들이 누구였는가 국민들이 다 아실 거예요. 천안함, 뭐 폭침설 있었죠. 광우병, 구멍탁 뇌송송, 또 뭐 후쿠시마 오염수, 이런 문제들이 어디서 시작됐는데 지금 내란과 관련해서 가짜 뉴스를 유통시킨다고 해서 처벌하겠다라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헌법상의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한 의원님 발언하시고 정성호 의원도 가겠습니다. 먼저 하시죠. 이번 비상계엄, 유연적 비상계엄에 포고령이 나옵니다. 국회를 해산시키고 언론, 출판, 집회 자유를 다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다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가짜 뉴스를 잡겠다고 모든 거를 다 없앤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 포고령이 실행됐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데 지금 가짜뉴스가 아주 심각합니다. 가령 딱 하나만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같이 했던 외신 기자들 공부 모임이 있었어요. 예. 거기에 한 20여 명 안팎의 외신들이 참여한 것 같습니다. 미국 기자가 제일 많았고요. 일본 매체도 많았고 딱 중국 매체는 제가 듣기로 2군데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저희들이 아마 그 우리 법률이 같은 데서 고발한 것 같은 어느 매체가 작은 인터넷 매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재명 대표와 중국 매체와 비밀 회동을 했다. 인터뷰를 하고 어떤 정보가 새갔는지 모르겠다. 이 뉴스가요. 이게 가짜잖아요. 명백히 가짜 아닙니까? 네.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외신 기자단들이 집단으로 항명 성명서까지 냅니다. 국민의힘 특위에 대해서요. 국민의힘에서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았어요. 이 보도를 떠나가지고 또 받아가지고. 공당이 그러면 안 되죠. 그러고 나니까 카톡에 정말 수십만의 이게 돌고 있습니다. 이거 놔둬야 됩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가치를 부정하는 가짜뉴스들이에요. 네. 이런 것들이 내란 선동 관련해서도 나오고 비상경 관련해서도 수도 없이 돕니다. 그래서 한의원님 나오자마자 도중에 죄송한데 네,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신 그 가짜 뉴스와 내란 순동은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가짜 뉴스대로 규명하면 되는데, 네. 네. 그 과도한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극우 유튜버들 사이에 대법원이 부정선거에 관련해서 기각을 하니까 관련 소송을 기각하니까 이번에 비상계엄을 한 거다. 허위사실이죠. 명백한 가짜뉴스 아닙니까? 이번 내란 사태와 연결되지 않습니까? 이런 뉴스들이 지금 카톡방에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나오자마자 국힘 쪽에서는 무슨 카톡 검열 아니 우리가 야당입니다. 민주당이 어떻게 검열을 합니까? 제 가족 카톡도 제가 못 보는데요. 말도 안 되는 그것도 정쟁화시키고 프레임 씌우는데 그거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정말로 이런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를 신고를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는 네.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민수 의원님 지금 가짜 뉴스가 문제고 그렇죠. 잘못이라는 거를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죠? 예. 저는 이 요점을 이렇게 짚고 싶어요. 전영기 의원 한 번 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커뮤니티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가짜 뉴스를 퍼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는다. 자, 그다음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일반인이어도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나 가짜 뉴스로 고발하겠다. 일반인이 나오잖아요. 일반인이라도 그러면 이게 어떤 걸 느끼게 되냐면요. 일반인들이 그냥 그 뉴스를 접했을 때 이 경우를 빼고라도 어떤 뉴스를 접했을 때 그게 가짜냐 아니냐를 일반인이 그걸 어떻게 금방 판별할 수가 있습니까? 일단 충격적인 뉴스가 오거나 좀 놀랄만한 뉴스가 오면요. 그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주변에 이렇게 카톡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만약에 이제 시비를 걸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서로에게 뉴스거리라든지 이게 뉴스거리가 가짜 뉴스로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일반인들이. 그것도 시일이 좀 지나야지 지금처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밝혀질 수가 있는 거지.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전영현의 표현이 굉장히 선을 넘었다는 거예요. 이거 일반인을 고발하겠다는 뜻이 들어가는 거고 결국은 이게 검열의 느낌을 주잖아요. 그리고 또 뭡니까? 마지막으로 공포정치거든요. 이제부터는 당신들 카톡 나르고 SNS 보낼 때도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하고 보내야 돼. 일반 국민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또 나름은 우리 진영에 있는 주장들을 좀 펼치고 싶고 하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재단하고 검열하겠다 해버리면 저는 우리 한민수 의원이 말하는 가짜뉴스의 심각성 이런 부분을 다 동의합니다. 다만 이 표현이 우리 전영기 의원의 의도가 다른 의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 나와 있는 이 표현들이 굉장히 자극적이고 우리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이 부분이 지나치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조 부위원장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하는 강요죄, 협박죄 등이 성립한다고 판단된다면서 전용기 의원 형사 고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강요죄, 협박죄까지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요. 지금 저는 뭐 정성 위원님 말씀대로 전용기 의원이 다소 일반 국민들까지 마구잡이 고발하겠다는 거야 라고 해석될 표현이 있는 건 사실인데 실제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 어느 정도 걸러지고 일반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 영역에서 벌어지는 어떤 식의 비판이나 이런 건 대부분 다 하고 있죠. 지금도 민주당에 대해서
아니면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비판들이 있지만 그중에 조직적으로 유포되는 허위 사실 그리고 대통령 관저에서 지금 관련돼서 체포영장의 집행과 관련돼 선동적으로 이걸 계속 폭력을 유도하는 식의 어떤 조직적 유포행위 이런 부분을 제보를 받아서 실제 범죄 성립까지 가는 사례들을 선별해서 하겠다는 거지 무분별하게 앞으로 그러니까 뭐 내란 관련 비상경 관련해서 아무 얘기하지도 마. 그리고 그것만 나면 무조건 고발하겠다. 이런 입장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용기 의원의 표현이 다소 광범위하게 표현돼 있어서 이제 그런 비판을 하는 부분은 뭐 수용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검열 뭐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할 문제는 아니고 나아가서 강요죄 협박죄까지 범죄 성립으로 다투려고 하면 지금 허위사실 관련돼서 지금까지 고소고발한 뭐 국민의힘도 다 똑같게요. 뭐 그건 아니라고 보고 딱 한 가지만 뭐 이후에도 계속 놀라야 될 것 같아서 확인시키는데 국민의힘에서 이제 내란 선전 선동죄 관련돼서 지금 이 부분 민주당이 얘기를 하면 내란죄는 그 97년 전두환 일당에 대한 판례에서 비상계엄 해제로 내란 행위는 종료됐다고 판단한다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내란으로 주장하는 것 자체가 뭐 터무니없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다릅니다. 그때는 1979년 12월 10일에 군사 쿠데타가 있었고 비상계엄 선포가 됐고요. 80년 5월 17일 날 전국으로 비상계엄이 확대됐고요. 그 비상계엄이 해제된 건 1981년 1월 24일입니다. 그러니까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권력 산탈 행위들이 있었고 비상계엄 행위 해제된 것은 81년 1월이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있었던 행위가 이미 다 종료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알겠습니다. 12월 3일로부터 불과 한 달이 지난 상황이고 여전히 그 여진이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내란 선전 선동으로 해석될 수 있는 법리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행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내란 또 SNS 카톡 검열 관련해서는 정광재 대변인 발언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용기 의원의 표현에 일부 뭐 오해를 살만한 요인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민주당이 지난 12월 3일 계엄 이후에 폭주했다는 평가 지금 많이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굉장히 무리한 것들 많이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시도 이런 것들 무리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빌미를 만들 수 있는 그것들을 민주당이 그동안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런 오해를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민주당이 그만큼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심스럽게 대응했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점이 상당히 전 뭐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KBS 열린 토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여론조사 결과 관련해서 두 분 의원께 의견 듣고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로 지난 9일 10일 유무선 자동응답조사 결과입니다. 어느 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봤는데요. 국민의힘 40.8%, 더불어민주당 42.2%로 나타났습니다. 이 조사기관이 직전 조사와 비교를 해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올라갔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내려왔는데 격차가 많이 좁혀졌습니다. 한 의원님 최근에 이제 고수정 결집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지지율 어떻게 당에서는 해석하고 한 의원께서는 보고 계시는지요? 일단 저 개인적으로 보면은 일단 보수층 자체가 결집했다는 거 그거는 뭐 여러 가지 많은 조사들을 보면은 그런 경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저는 안타까운 거는 그 결집이 어떤 자발적인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그 윤석열 씨가 나와서 정말 편가르듯이 선동하는 메시지,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왜곡된 뉴스들, 가짜 뉴스들 이런 것들에 영향을 좀 미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민주당 지지율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저는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우리 민주당에 대한 어떤 우리 국민들 이번 비상계엄 이후에 좀 흔쾌하지 못하다거나 조금 더 잘해주길 바라는 마음들이 담겼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뭐 겸허하게 수용을 하고 좀 더 분발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최근의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 사태가 좀 내란 사태가 길어지는 측면, 그러니까 윤석열 씨의 어떤 저항과 관저에 숨어서 체포영장도 불응하는 이게 짙어지면서 합리적인 중도층과 진보층에서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당장 보더라도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조사도 제가 세부 데이터를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보수 쪽
표집이 좀 진보보다는 좀 많게 좀 나왔습니다. 그게 뭐 예. 불법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미친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윤석열 씨가 체포영장이 집행이 되고 또 구속이 되고 헌재가 심리를 해서 파면이 되고 내란이 종식이 된다면 알겠습니다. 새로운 결과가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기는 똑같이 2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가고 보수형 결집 당에서는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이렇게 평가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분명히 지금 보수의 위기, 그 다음에 저희가 보수가 이렇게 괴멸될 수 있다는 위기를 8년 9년 전에 한번 겪었지 않습니까? 이 트라우마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그때만 하더라도 이런 건 있었어요. 문재인이라는 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적폐청산에 나서고 국민 가르기를 할 줄 몰랐던 거죠. 근데 우리가 보수가 그때 그냥 괴멸된다는 그런 위기감이 지금 이제는 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이 작동해서 지금 이렇게 지지율이 결집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뭐냐면 대통령을 지켜라. 그다음에 너가 잘하고 있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은 오늘 우리 의총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께서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잘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 민주당께 또 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지지율이 높은 만큼 비호감도 역시 1입니다. 그 말은 저희 보수에서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 모든 지금 결집적인 요소가 나타나고 있는데 예.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2심 같은 부분들이 나오는 것에 두려움도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자꾸 조급해지는 것이 있거든요. 조급해지다 보니까 정책들이나 방향이 폭주가 되고 또 가장 문제가 뭐냐면요. 지금 발언들이 너무 자극적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저희에게 쓰는 말들이나 표현들이 너무 자극적이고 그래서 마지막에 또 최근에 나온 게 바로 SNS 요 전용기 의원의 이 발언 아닙니까? 일반인을 대상으로도 내란죄 고발을 할 수가 있다. 내란 선동죄 고발을 할 수 있다. 예.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국민들을 향한 공격이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엮여서 지지율이 지금 이렇게 요동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을 해주셔서 아시아투데이와 한국여론평판연구소 지난 3일과 4일의 조사였는데요. 이 조사 무선 RDD 자동응답 조사였고 차기 후보로 가장 부적합한 인물이 누구입니까라는 질문에 이재명 대표가 39%로 나왔다라는 것.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KBS 열린토론 여의도 대변인들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달사항 말씀드립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유언비어 및 모욕성 글과 영상을 무분별하게 게시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이므로 관련 행위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 토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